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2017년 3월 31일 침몰한 세월호를 건져 올리던 그때에 침몰한 배가 또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한국인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4명이 실종된 채로 4년이 지났습니다. 실종 선원의 가족들은 아들 사진, 동생 사진을 들고 청와대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모색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20만이 넘었습니다. 우선 꼭 가족들을 만나주십시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비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정부 이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사업의 첫 후보지로 서울 영등포를 포함해 도봉구와 은평 등 모두 21곳이 선정됐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판교 신도시 규모인 2만 5천 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혁신할 기회를 달라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정책 실패가 드러났다며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측량 현장에 자신은 없었고 처남이 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의 취재 결과 석연치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은 봄철을 맞아 벚꽃 구경이 또 다른 확산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역을 공공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서울 은평구와 도봉구 등 4개 구의 21개 지역에서 판교 신도시 규모인 2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1,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맞닿아 있는 주거지역에 낡은 빌라들이 몰려 있습니다. 역세권에다 국가산업단지에서도 가까운 곳이지만 젊은 층의 선호도는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김포공항 비행 항로에 위치한 탓에 주변이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고 남부 순환로의 지역 전체가 섬처럼 고립돼 있다 보니 그동안 개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열악하죠, 한마디. 서방도 그렇고 주차도 그렇고 회사나 여기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여기 수요는 많죠. 수요는 많은데 지금 이 좋은 땅을 이렇게 놀리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정부가 이곳을 포함해 서울 영등포구와 도봉구, 은평구 등 4개 구 21곳을 LH와 S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 5만여 제곱미터 부지는 고층 아파트는 물론이고 상업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 지역 등에서 모두 2만 5천 가구가 공급되는데 모두 합하면 판교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특히 영등포역이나 연신내역 등 풍부한 수요에도 기존 도시 계획으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강북 핵심 역세권 지역에서의 고밀 개발이 시동을 걸게 될 전망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에게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 건축 규제 완화와 인허가 우선 처리 등 국토부와 지자체가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후보지 주민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조건을 따져봐야겠지만 낡은 주거지를 개발한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건만 좋으면은 나는 하는 게 좋다 생각해. 이 지역을 생각해서도 깨끗하게 지역에서는 깨끗하게 조건 좋은 데서 이 지저분한 데서 좀 탈피를 해갖고.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접수된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7월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후보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1차 후보지 21곳이 계획대로 개발되려면 주민 동의부터 시작해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LH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저층주거지 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동, 옛 증산 4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곳에 1차 후보지 중 최대 규모인 4,100여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LH와 SH가 나서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이후 1년 안에 3분의 2가 동의해야 사업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공공주도 개발이 민간 개발 방식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투명한 절차로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개발의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토부는 분석 결과 토지주 수익률이 민간 재개발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업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LH 사태에 대해서는 모든 제도와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처리를 하시되 이번 공급에 대해서는 그와는 별도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나 크고 또 올해 안에 사업에 착수하는 지역은 최고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지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개발이 무산됐거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많다면서 주민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하고자 했던 의지들이 있었던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간접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형태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참여율이 높겠다라고. 그러나 이사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을 산 사람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해야 해 집단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우선 과거에 처리했던 사건들을 다시 검토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혐의들을 찾을 계획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기획 부동산 등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강경했습니다. 조 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의 경우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 자본이 결합한다며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법령상 한계 등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 비상 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전국검찰청의 전담팀 확대와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겁니다. 검사장 회의에선 과거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던 2기 신도시 수사 당시 사례 등을 상세히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검찰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찰 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검찰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검찰의 운신폭이 크지 않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일회적이 아닌 말 그대로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러한 자조적인 그런 일부 그런 반응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는 과거 5년 동안 처리했던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 처리한 사건들은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관련 범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건 기록에 숨겨진 투기 세력의 실체를 다시 파악하면서 이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2기 신도시 때 처벌받은 사람들이 3기 신도시에도 차명으로 불법 투기를 시도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인물과 기록들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미 수사 결과가 나온 사건들인 만큼 추가로 성과를 내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사실 보궐선거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혁신할 기회를 달라고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내용은 LH 사태와 집값 폭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깊은 분노와 실망을 잘 알고 있고 부족함을 꾸짖어 달라면서도 잘못을 뿌리 뽑을 기회만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연이은 의혹 제기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면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 변명으로 일삼는 박형준, 오세훈 후보의 오만과 이중성에 대해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민심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무능한 문재인 정권 책임이라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25번의 정책으로 집값을 띄우기만 하고는 선거가 다가오자 모든 공무원 가족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보여주기식 과잉 입법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찾겠다고 온 국민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여당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정권을 냉엄하게 심판해야 한다면서 연일 국민의힘에 힘을 보탰습니다. 청년층을 상대로 집도 일자리도 공정한 기회조차도 빼앗아버린 현 정권을 투표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이런 사회 만든 정부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시는 겁니다. 몸을 한껏 낮춘 민주당과 안철수 대표와 힘을 합쳐 더욱 매섭게 몰아붙이는 국민의힘. 선거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부동산 문제가 표심을 가를 한방이라는 점이 양당의 선거운동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신규로 계약하면서 월세를 크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계약을 중개업소에 맡긴 상황에서 시세보다 20만 원 싸게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입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도권 전세 대란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중순, 민주당은 강력한 임차인 보호책을 내놨습니다.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박 의원은 처리 직후 법안의 취지를 누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혼란이 초래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이기적으로는 좀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정작 박 의원은 법안 처리 한 달 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25평 아파트에 임대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새로 맺은 계약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하면 9%, 두 달 뒤 시행된 시행령의 전환율을 적용하면 26%가량을 올린 셈입니다. 계약 연장이 아닌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임대차 3법 처리에 앞장섰던 만큼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자신의 세입자에게는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서 받아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하시겠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꼼꼼히 챙기지 못해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여당 의원까지 임대료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은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의 거짓말이 계속 늘어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시작부터 50분에 걸쳐 내곡동 땅 의혹을 해명하느라 바빴습니다. 재산 신고까지 한 내곡동 땅의 존재도 몰랐다는 초기 해명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려다 생긴 일이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측량 현장에 갔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억에 겸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 논란이 된 걸 두고는 16년 전 일로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자신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저희 처갓집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거의 초토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서로 지은 죄도 없으면서 서로 미안해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내곡동 지역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이 논의되온 곳이라며 민주당의 오 후보에 대한 셀프 보상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맞섰습니다. 사전투표가 지금 머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2회, 제3회 털다 안 나오면 김대엽 씨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긴 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자고 일어나면 한 가지씩 거짓말이 밝혀진다며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오 후보 시장 시절 내곡지구를 중요 사안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오 후보가 내곡지구 사업을 몰랐을 리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시비에 걸려서 시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또 오 후보 처가 땅 주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땅이 있는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하며 내곡동 땅 의혹을 이 전 대통령의 BBK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얼렁뚱땅 거짓말하다가 선거 며칠 전에 증거물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이후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며 결국 박 후보에게 힘이 모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저희 지지층이 저렇게 거짓말하는 시장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점점 뭉치고 있고 이런 시장에게 서울시장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것들로 결집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이 막판으로 갈수록 내곡동 땅을 둘러싼 공세와 방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이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지금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씩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속받은 땅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수용당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국토부와 SH공사가 재취임 전에 그곳을 이미 임대주택 단지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만하시네요.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선거가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수사기관에서 지금 이것은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사 운운하는 거짓말 컴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후보는 오늘 오전 관훈 토론에서도 이 내곡동 땅 측량에 자신은 동행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간 건 장인과 큰 처남이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장인어른은 분명히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조차도 누가 같이 갔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제가 안 간 건 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큰 처남은 분명히 갔습니다. 오 후보 측은 앞서 지난 29일 거짓말 논란을 끝내겠다면서 측량을 담당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논란은 깔끔하게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서가 측량 결과도 양식입니다. 문서 우측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해관계인 이름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당일 현장에 있었다던 땅 소유주 처남 송모 씨의 이름 대신 이 칸에는 장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의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토지 자체는 70년에 작고하신 송모 씨가 자제분들에게 상속한 땅이죠. 장인어른이라고 불리는 분은 그 뒤에 재혼을 하신 분이라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토지의 소유주인 큰아들과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장인어른 두 사람이 함께 그 현장을 방문해서 입회를 했는데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장인어른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건이고요. 큰 처남의 부재를 증명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를 측량할 때 소유주가 아닌 다른 가족이 대신해서 입회에 서명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당시 측량을 담당했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거기 소유주가 하시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시든가 경계도 막 좀 높은 것도 있고 사람이 이제 걸어가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젊으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이제 가족분들이 하시고. 이 소유주가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동행한 가족이 서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땅 소유주가 입회에 서명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소유주인 큰처남이 현장에 있었다면 큰처남이 서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이처 제작진은 큰처남 송 씨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송 씨가 또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도 찾아가 봤는데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한 뉴이처 제작진의 취재 요청에 정보 공개 신청 결과 해당 서류에는 입회인으로 장인 한 분만 서명되어 있었고 당시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서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측의 설명이라는 기존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양시창입니다. 네,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제, 그제 잇따라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토론의 결과는 어떻고 일주일 후에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차례 토론에서 맞붙었는데 네네. 자, 누가 더 나름대로 여기서 좋은 평가를 얻었을지 아니면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었을지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네. 사실은 상당히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그런데 지금 공격수의 역할을 박영선 후보가 하고 있고요. 방어해야 되는 이 챔피언의 역할을 오세훈 후보가 하고 있어요. 예. 여론조사가 상당한 차이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고 열세인 박영선 후보는 빨리 이걸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2%씩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TV 토론회가 진검승부입니다. 팽팽하고 흥미진진하긴 한데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한 방이 나오지 않고 예. 뚜렷하게 누가 이기고 졌다고 판정하기는 애매한 시점입니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토론은 잘했는데 문제는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토론을 보고 아, 이 후보가 낫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한 방. 이것은 아직은 등장하지 않은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아무튼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자 이슈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나름대로 더 큰 의혹을 갖고 있는 오세훈 후보를 이제 박영선 후보는 계속 부동산 공격을 하는데 근데 전략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은 또 정권 심판으로 해서 여당이 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당에서 한 건 나오는 거와 여당에서 한 건 나오는 거는 또 그렇죠. 정도가 다르죠. 예,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집권 여당이 궁지에 몰린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물 자체의 됨됨이보다 지금 이제 정권 심판원에 바람이 좀 세게 부는 양상이고요. 예. 박영선 후보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잘하고 있어도 예를 들면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예. 전격 교체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당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중요한 건 본부에서 사고가 터지는 양상이에요.
이건 정말 후보로서는 아쉽겠죠. 하지만 본인이 이것을 다 끌어안고 극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의 후보는 깨끗하냐? 그렇지가 않다. 본인이 서울시장을 지냈었는데 의혹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적인 정보를 통해서 사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 지금 이 포인트에 공세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계속 이어집니다만 또 오세훈 후보의 수사학적 회피. 근데 뭔가 팩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어떤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이 인파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박영선 후보를 아웃복싱으로 이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을 끌면 오세훈 후보가 유리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선거 이후에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주목할 대목입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자살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맞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축구도 여러 명이 하는 거지만 선거도 여러 명이 하는 거라 그럼요. 어느 쪽에서 터지든 그게 다 자살골이 돼버립니다. 맞습니다. 후보 자기는 아니더라도. 네. 자,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면서 박영선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을 했고요. 출연시켜서 이제 공격을 하고 오세훈 후보는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다 기획한 건데 하면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 출연시키고 맞습니다. 이렇게 엉킵니다 서로. 이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어찌 보면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장 대통령 사익을 추구했는데 끝까지 BBK 다스 거짓말을 하다가 지금 결국은 이제 형까지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틀 MB 아바타, 물고 늘어지는 MB 거군요. 황태자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고요. 한번 내용을 잠깐 들어볼까요? 보면 볼수록 정말 이상합니다. 내곡동 이 부분이요. 자,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이고요.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유지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이 문제가 됐던 땅이 바로 요 근처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이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발 제한구역 해제는요. 이미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노무현 정부 때 SH공사가 노무현 정부의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 제안 서류는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제안 통보서고요. 그 이후에 시장의 방침이 이미 섰기 때문에 시장한테 보고 없이 아마 국장 정결로 처리됐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 결국 내곡동이라고 하는 강남의 어쩌면 마지막 남은 그 알곡 땅에 그린벨트 지역이 그린벨트의 알곡 땅에 이제 박영선 후보의 지적은 어떻게 당신이 속한 당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매달려 있냐라고 하는 거고 오세훈 후보는 당신의 대통령 때 다 계획했던 거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박영선 후보가 지형도까지 이상득 전 의원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MB 일가와 오세훈 시장, 전 시장에 땅이 붙어 있다는 건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사실은 박영선 후보의 공격은 그 다음입니다. 모여있는 이 땅을 그 전에는 송파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오세훈 시장 시절에 취소시키고 내곡동을 갑자기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이게 과연 주택국장의 전결이겠느냐. 이 그린벨트 해제를 옮기면서까지 한 이 변동사항을 시장이 몰랐겠느냐, 결정 안 했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전결이고 시장으로서 자신은 몰랐다예요. 그러면서 이 보금자리 주택은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결정됐던 지구다. 근데 지금 박영선 후보는 그걸 완전히 부인하고 있죠. 추진됐던 건 사실이나 환경부의 반대로 중단된 사업이고 이명박 정권에서 재추진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 노무현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다. 이게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데 팩트체크에 따라서 이 후보들의 유불리는 갈릴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가 계속해서 내곡동 땅 하면서 이제 공격하니까 오세훈 후보도 뭐 맨 처음에는 아니 서울시장 뽑는 거지 이게 서초구청장이냐 아니면 내곡동 동장 뽑는 선거냐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도 네거티브를 뭐 하나 꺼내 들었는데 이제 그게 도쿄 아파트 박 후보의 이제 도쿄 아파트를 꺼내 들었는데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예.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
부정적이거나 흑색 선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중에는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해외 부동산 투자 얘기도 돌아다니고 2월 25일 날 서류 매매가 됐고요. 6월 18일 날 잔금이 입금된다라고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겨룰 때 네. 안철수 대표를 세게 공격하는 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다 맡아서 하고 맞습니다. 본인은 상당히 좀 점잖고 우아하게. 젠틀하게 이미지를 네. 잘 보존을 했거든요. 아마 박영선 후보하고 겨룰 때도 그 전략을 네. 가져가는 듯 하던데 예. 결국은 또 자기도 네거티브로 조금 돌긴 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차 토론에서는 뭐 네거티브를 안 한 게 사실이죠. 저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에서는 내곡동에 대해서 워낙 집요하게 공세를 당하다 보니까 예. 사실 네거티브를 안 하는 듯 네거티브를 한 게 돼버렸습니다. 나는 박 후보에 대해서 이 흑색 선전 공세 안 펴지 않지 않았느냐. 예. 그런데 듣고 보자면 도쿄 영선 이거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거든요. 예. 또는 뭐 황후 진료 또 뭐 해외 이 투기 의혹. 그러니까 뭐 예. 서울대병원에서 특혜 진료 받은 적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 이런 것들을 아주 딱딱딱 끊어서 여러 개를 한 줄로 다 얘기해 버렸는데 사실은 네거티브 아닌 네거티브 이제 한 셈이 돼 버린 것이죠. 언론이 알아서 그걸 또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미리 예상한 듯 박영선 후보는 이 도쿄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깔끔하게 해명을 한 셈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오세훈 후보의 레토릭 수사학인데요. 자, 이 아까 관훈 토론에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내가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한 게 잘못한 것 같다. 그 땅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크게 다른가요? 그 땅을 난 몰랐습니다와 그 땅을 내 마음속으로 별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게 왜 다르냐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 땅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면 정말 몰랐던 것인지 알았던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의 답은 필요한데 예. 자꾸 말이 조금씩 변동되는 게 그 땅의 존재는 내 마음속에 없었다.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오히려 이 유권자나 예. 이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왜 말이 저렇게 모호해지지 하는 말끝이 흐려지지 하는 또 의혹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게 예. 오 후보의 입장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여야의 평가를 듣고 보면 자기 당 후보가 다 잘했다고 네, 각각 완승을 압승이라고 얻었다고 하고 하죠. 있어서요. 그런데 아무튼 토론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표심에 분명히 영향 크게 미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아주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유권자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차, 2차 토론이 흥행은 제법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팩트를 놓고 후보자 본인들이 토론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야권 단일화 때도 안철수 후보 대 당시 오세훈 후보의 한 번 있었던 TV 토론회가 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예. 이번에도 많이들 지켜보고 있는데 판정승도 아직 전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야가 각각 예. 우리가 압승이다, 우리가 KO승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권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예. 오세훈 후보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TV 토론의 기회가 앞으로도 더 있겠지만 지금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한 한 번쯤은 지금 양 후보가 합의하면 이번 주 후반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이 선거 직면해서야 예.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는 본투표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지지층들이 이미 마음의 결심을 했다면 예. 사전 투표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제 하루 전에 맞습니다. 저희 YTN이 이제 조사해서 네. 보도한 내용을 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은 글쎄 좁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뭔가 벌어지는 느낌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왜 열심히 뛴다고 박영선 후보는 추적을 많이 했다고 네네. 그러는데 추격한 보람이 예. 없이 이렇게 나올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박 후보는 정말 열심히 뛰고 있지만 결국은 집권 여당에서 예. 부동산 관련 사건이 하나씩 뭐 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정치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 관련자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당은 점점 이제 이 부분에서는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예. 박 후보가 뛰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집단이 이제 자책골로 까먹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 예. 지금 이 줄어들지 않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만큼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이 문재인 정부 5년 차에는 좀 만만치가 않다. 네. 이런 이제 민주당도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지금 사죄 릴레이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샤이 진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샤이 진보. 네. 그리고 이번에 여론조사는 이 찍겠다는 응답률이 높긴 합니다만 예. 자 지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심판론이 강하다 보면
야권 지지층은 강하게 어필을 하는데 여권 지지층은 위축돼서 얘기를 잘 못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표를 찍으러 투표장에 가면 투표장에 많이 가는 세력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조직력이 특히 서울시에서 바닥의 조직력이 탄탄한 민주당이 마지막에 조직 동원의 뒷심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또 샤이 진보가 등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5, 6% 차이로 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도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제 여당으로 넘어가면 이낙연 지금 이제 선거대책 상임위원장은 3% 내외로 승부가 갈릴 것 같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한 자릿수로 좁혀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격차는 좁혀질 가능성을 보는데 문제는 과연 이제 이 블랙아웃 기간 일주일 동안 반전의 모멘텀을 박영선 후보가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마지막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 나왔습니다만 32대 55.8이라는 숫자도 차이가 그렇고 크죠. 20대, 30대, 40대가 다 오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운 모습도 지금 보이고 네. 마지막 남은 가장 큰 변수 뭐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 민주당 모두 다 2030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오늘 새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층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한 노력이고요. 40대는 지금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가 강한데 지금 또 박빙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대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의 숙제가 만만치 않은데 박 후보 이번 주말이 마지막 고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 죽도록 뛰겠죠. 두 후보 그렇습니다. 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땅 셀프 보상 의혹으로 서울 내곡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이 내곡동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2011년 아들 시형 씨의 명의로 청와대 경호처와 함께 내곡동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시형 씨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 국민의 혈세가 대통령 일가를 위해 쓰였다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여기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편법 증여,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이 전 대통령은 결국 내곡동 사저 추진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와 특검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18대 대선의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특검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이 시형은 자신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차용금 및 대출금 12억 원과 그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역시 내곡동에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탄핵 선고 사흘 뒤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는데요. 삼성동에서 내곡동으로 이사하는 장면은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보실까요? 삼성동을 떠난 이사 차량은 30여 분 만에 새 자택인 내곡동에 도착했습니다. 냉장고와 장롱 등 짐들이 잇따라 1층 살림집으로 옮겨집니다. 이후 내곡동 사저 매입에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역시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비선실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로부터 내곡동 개발을 청탁받은 뒤 국토부에 개발을 검토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유죄가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서 검찰은 지난주 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속한 내곡동, 강남 상구에 있으면서도 개발 이슈가 남아있어서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맞닿아 있고 KTX 수서역과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면서 강남의 다른 지역보다 땅값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주요 정치권 인사들도 이 내곡동 부동산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이 내곡동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내곡동,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접종은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전 신청해서 접종에 동의하지 않으셨더라도 2분기 안에만 재신청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게 될 화이자 백신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50만 회분, 이번에 50만 회분이 들어와 현재 100만 회분이 확보돼 있습니다. 앞서 도착한 백신은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분산 배치됐고 이번에 들어온 물량은 평택에 있는 냉동 창고로 옮겨져 보관됩니다. 현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항시 거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어르신 350만 9천 명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5만 8천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이들을 상대로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접종을 거부했어도 오는 6월 안에만 재신청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신청해놓고 나오지 않을 경우엔 미리 준비한 백신을 인근 지역에 사는 고령자나 접종센터 근무자에게 맞춥니다. 화이자 백신을 주사할 예방접종센터는 전국 46개 공공시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5곳, 강원도 4곳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고루 차려졌습니다. 정부는 4월 말까지 각 지자체에 최소 1개 이상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접근성과 접종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8명으로 40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장과 사우나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번지고 있어서 4차 대유행이 걱정됩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8명. 지난달 18일 174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150명 아래를 유지하며 등락을 거듭했는데 40일 만에 150명을 넘겼습니다. 이미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섰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도 20에서 30%로 늘어나는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방문 판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진 데다 날이 풀리고 이동이 늘어나면서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인 간 접촉이 증가하면서 가족, 지인, 직장, 소규모 모임 등 대인 간 접촉이 발생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폐교에서 집단 생활을 한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집단 감염 확진자는 5명이 늘어 서울에서만 30명을 넘었습니다. 구로구 사우나와 강북구 어린이집, 서초구 텔레마케팅 업체 관련 확진자도 각각 5명씩 늘었습니다. 일상 감염 사례 50명,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도 54명으로 여전히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봄철에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공원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30곳을 집중 방역관리하고 벚꽃 구경 인파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 뒤편 여의서로를 전면 통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방역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계 최대 기념일인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 등 집회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감염도 확산될 수 있어서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유명 쇼핑몰 지하에 있는 식당가.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마다 대기줄이 늘어섰지만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처에 있는 백화점은 평일인데도 인파로 북적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엔 3칸씩 띄워서 타라는 문구가 붙어있고 층마다 안내요원도 지키고 섰지만 사람이 몰려도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1시간에 12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환기라든지 뭐 주말 차량 이부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시행을 이미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날씨가 좋은 날이면 시내 전통시장에도 발길이 이어집니다. 노점에 세워진 긴 의자에 손님들은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다. 손님들끼리 등도 부딪히고 또 자리가 또 좁은 사람들은 또 성질도 내고 하지. 최근 방역이 느슨해진 모습이 부쩍 늘어나면서 지자체에선 하루 2차례 방역 상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말에도 마스크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인회도 노점 사이 칸막이를 세우고 출입 명부 작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점과 노점 사이에 접촉을 최소화해보자라는 생각에서 그 점포간 사이에 투명 아크릴판 설치를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그 실내 점포에만 작성했던 출자 명부를 저희가 노점에도 배부를 해드려서.
신규 확진이 하루 4,500명대에서 좀처럼 내려가지 않은 가운데 외출이 부쩍 늘면서 방역의 또 다른 고비로 여겨지는 4월. 게다가 오는 4일엔 기독교계의 최대 기념일인 부활절을 앞두어 더욱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교회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신도가 몰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하거나 교회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스스로 10%로 잘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모임과 식사 금지, 성가대 운영 금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내일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연결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어르신들이 이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시게 되는데 현재 준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런저런 우려가 많습니다만은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혹시 어르신께서 사전에 동의하셨더라도 만약 접종 당일에 평소보다 몸 상태가 좀 좋지 않다 하시면 무리하시지 말고 접종일자를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종 받으시기 전에 미리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준비해 놓았다가 접종 후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생기면 약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이틀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드물지만 어지럼증이나 구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접종 받으시는 장소에서도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백신 접종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 뭐 여전히 쏟아지고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치매 유발 뭐 이런 얘기 이건 뭐 이제 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백신을 맞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서 위험할 수도 있대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셨는지 몰라도 그럼 알레르기 약을 미리 맞고 백신 접종하면 괜찮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치매는 갑자기 어떤 약이나 백신 접종 등으로 나타나는 급성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백신하고의 연관성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예. 알레르기 약을 미리 먹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신 효과를 좀 줄일 수도 있어서 권고하지 네.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백신 접종해도 문제가 없고요. 그렇죠. 오히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접종 우선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약을 드시고 예방접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은경 청장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고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안정성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해서 청장이 직접 나서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접종자 79만 명 중에 40%는 대학병원의 교수를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로 약 32만 2천 명이 맞았습니다. 이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믿지 못했으면 이렇게 많이 접종받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접종하기 전에는 좀 걱정이 많습니다만 이제 접종 후에 하루 이틀 이게 몸살처럼 앓으실 수는 있지만 효과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접종을 받고 나면 훨씬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내일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이상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최대 이틀간 백신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권고 사안이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만은 이틀이면 되는 건지 이틀 지났는데도 더 아프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보완점이 필요합니까? 예, 이틀이 넘을 정도로 오랫동안 아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백신 휴가 제도가 생겨서 이제 백신 접종 후에 몸살 등으로 좀 아플 때 진단서가 없어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된 거는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휴가를 쓸 수 없는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휴일 전에 미리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노인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종사자분들이 한꺼번에 접종을 받고 한꺼번에 백신 휴가를 다 쓰게 되면 이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접종 일정을 좀 나누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봄철을 맞아서 이제 뭐 벚꽃 구경도 가시려고 하고 또 기독교계에서는 부활절 행사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봄철 확진자 추세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동안 요양병원 등은 예방접종도 하고 매주 2회씩 선제검사도 하면서 집단 감염도 많이 줄고 나오더라도 몇 명 수준으로 이제 그치고 있어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2단계로 내려오면서 영업시간도 좀 늘어나고 유흥시설이나 체육시설 운영도 가능해졌고 또 특히 교회나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도 이전보다 훨씬 활성화되면서 젊은 사람이나 어린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4월부터 약 30만 명의 보육교사들에게 월 1회 주기적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백신 접종도 4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접종이 좀 끝나면 어린이 환자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제 유행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은환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고소인의 자격으로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기 씨는 피해 증거가 있으면 공개하기를 바란다며 진실의 힘을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진실의 힘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뭐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요. 네, 일단은 뭐 저쪽에서 먼저 고소를 진행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저희는 그 약속을 지켰고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6일 노원 일가족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글이 올라왔고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남성이 치료를 받고 있어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가해 남성이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원을 공개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드러난 석 씨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이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서도 숨진 아이와 석모 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석 씨의 딸인 김모 씨, 김 씨의 전 남편 홍모 씨 등 3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국과수의 분석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는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와 유전자가 일치하고 아이를 딸로 알고 키운 김 씨는 친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18개월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확실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CCTV 화면에서 아이를 강압적으로 재우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전시 중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 맡겨졌던 18개월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식사 뒤 잠을 자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원장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지난 2월부터 이 어린이집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가져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원장이 10여 분 동안 아이를 재웠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1시간쯤 뒤 숨진 아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원장이 강제로 손과 다리를 이용해서 아이를 감싸 안으며 못 움직이게 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아이의 죽음과 관련돼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부검 결과를 종합한 뒤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나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다들 힘들지만 미혼모 가족은 어떤 변화와 어려움에 처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예, 미혼모 가정 약 360가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소득이 25% 정도는 줄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직장이 어떻게 됐느냐? 58%는 직장을 놓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가정의 소득 변화는 이렇게도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한 미혼모 가정은 소득이 오히려 11% 정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긴급 지원금 같은 게 있으니까요. 경제 활동을 하러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한 미혼모 가정은 오히려 예전보다 소득이 33%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일터에 가서 일을 하면 소득이 줄고 일을 놓으면 차라리 소득이 조금 늘어나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복지 지원을 하는데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60만 원 밑으로 벌면은 유지가 되는데 저 이상 벌면은 지원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것이냐, 일자리를 선택할 것이냐, 이 갈등에 늘 쌓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진 겁니다. 보시면 어린이집이 갑자기 등원이 안 되고 학교가 등교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일자리를 놓고 아이를 보러 집에 머물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휴업, 폐업,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이제 휴직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오히려 아이 문제 때문에 자발적으로 휴직하는 프로테이지가 더 높은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30대 27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난다 해도 미혼모 가정의 어려움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이 됩니다. 보십시오. 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녀가 맡길 곳이 없어서 기초생계수급자로 가난하게 살고 있어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불안정해서 직업훈련 지금 막 받고 있습니다.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막 출산 육아 때문에 휴직 상태입니다. 자녀가 너무 힘들어해서 자녀 곁을 못 떠납니다. 이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예산이 발표됐습니다만 이미 우리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을 차별과 소외 없이 잘 기를 수 있도록 그것부터 제대로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현상옥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역사 문제와 별개로 일본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은 여전히 유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역사 왜곡이나 영토 주권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다른 협력 관계는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형식에 관계없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 조기 개최를 바란다고 정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 제가 가든지 또는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오든지 또는 제3지역에서 만나든지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마침 다음 달 말 미국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기에 5달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 참석하러 외교부 아태 국장이 도쿄를 방문하는 등 일본과 소통 노력을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정 장관은 북한의 최근 도발과 대남 비난 담화 등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여러 방식의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종전선언은 북미 간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의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이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른바 톱다운식 대북 정책에 부정적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특정 방법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협력한다면 환영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에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글로벌 현안에 관한 삼국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각국 안보실장과 개별 회동도 합니다. 특히 제이크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과는 대북정책 조율을 포함한 한미동맹, 글로벌 이슈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하루차로 잡혔지만 시차를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시각에 열립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안보실장은 미국에서,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서 고위급 회동을 하는 데 대해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중국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거친 설전까지 벌이며 갈등의 골을 드러냈습니다. We do not seek conflict, but we welcome stiff competition, and we will always stand up for our principles, for our people, and for our friends. 要求美方要放弃动辄干涉中国内政的这种霸权的行径，这个老毛病应该改一改了。 따라서 양국 모두 글로벌 현안의 상당 부분을 미중 관계에 할애하고 우리나라의 자국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과 중국의 대미 견제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일단 정부는 미중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키겠다는 원칙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면 난처해집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양국 모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딴 외교전에 걱정도 고민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정은경 총장이 내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최조한 님이 정은경 총장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는 만큼 더 이상의 백신 부작용 논란은 없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서 6365님, 벚꽃이 만개하면서 꽃 구경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될까 우려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에서 지금 의혹 제기와 해명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3186님, 내곡동 땅 측량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뉴이즈에서 앞으로도 계속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9330님, 정책은 보이지 않고 네거티브만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니 투표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시화의 날을 만들겠습니까? 라는 인권위원회의 호소 공감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